가족 간에 아무 생각 없이 현금을 주고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세청에서 이 세무조사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난 2년 동안 세수 펑크가 무려 한 90조 가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세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 세수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칫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 25년에 새로 개정된 내용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이 세금을 추징하면 추징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생긴 법입니다. 이번에 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세무공무원들이 동기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세무조사가 굉장히 또 엄격하게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가족 간의 계좌이체라든지 또는 이제 현금 입출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억울해하고 좀 분노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제 조사 공무원들하고 어느 정도의 그 타협점이 있었거든요. 좀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과세를 했으니까 이 정도 이제 선에서 좀 마무리를 짓자, 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추징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게 되니까 뭐 이런 이제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공무원들하고 좀 타협을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보통 그렇게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들이에요? 일단 세무조사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업자 세무조사.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사받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사업자 세무조사는 웬만치 매출이 크지 않는 이상은 거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 수준에서는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는 것이 보통 원칙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업자 세무조사는 크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자금출처 조사죠. 특히 아파트를 취득할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아파트를 취득하시기 전에 내가 이 자금 출처가 어느 정도 되고 부족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금 출처 조사를 좀 피하시려면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로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혼자 20억을 이제 단독 명의로 취득하면 20억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나랑 배우자랑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10억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좀 낮아지겠죠. 또 자금 출처도 나랑 배우자 공동으로 다 보게 되다 보니까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셔라, 이렇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상속세 세무조사죠. 물론 이제 가족 간에 모든 그 계좌이체나 이런 것들이 다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더라도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부양 가족에게 지출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특히 교육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강남 부자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뭐 재산을 증여한다기보다는 유학을 보낸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비에 수억씩 이제 자녀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증여세가 한 푼도 과세되지가 않으니까요. 제가 뭐 부모님께 용돈을 계좌이체로 좀 보내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단 이제 금액이 커야겠죠. 당연히 뭐 10만 원씩 이렇게 계좌이체 하는 것을 뭐 그거 사실 국세청이 문제를 삼아 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자녀가 신혼집을 이제 구매를 할 때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는 거죠. 지원을 받은 돈을 당연히 이제 증여 신고를 해야겠지만, 증여 신고를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대비 좀 과다하게 자산을 취득하면은 국세청 전산에서 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뜨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근로소득으로 이태 동안 총 누적된 금액이 3억이에요. 그런데 내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취득을 했어요. 그럼 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3억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지 12억은 어디서 난 거냐? 대출을 받고 하더라도 이제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크면은 국세청에서 너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취득을 한 거냐 조사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께서 집 살 때 도와주시거나 전세 구할 때 도와주시는 경우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그럼 뭐 사전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일단 이 1차적으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서 매수자의 이 자금 출처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인 30대
30대 분들이 아파트를 취득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 가능성이 좀 매우 높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자금을 조달을 해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요. 대비점에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한테 조달하는 금액을 증여세를 내고 증여 신고를 하시고, 또 이제 너무 많은 금액을 다 증여 신고하면 또 증여세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차용증을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차용증은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는 거니까 당연히 증여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차용증을 작성을 하면은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이제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런 내역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2억 1,700만 원 이하로 일단 무이자로 차용을 하시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을 하게 되다 보면 부모님은 이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또 소득세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자 소득세가 좀 세요.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 소득세율은 15.4%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 간에 그 주고받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27.5%입니다. 2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1년에 1,300만 원 이자를 지급해요. 그러면 이자 소득세를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내셔야 됩니다. 이것을 10년 동안 지급한다면은 이자 소득세만 4천만 원 나와요. 그럼 이러느니 차라리 징여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자가 나오지 않는 범위 2억 1,700만 원 이하로 차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좀 더 활용법을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2억 1,700만 원은 개인별로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부부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2억 1,700만 원 무이자 차용을 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우리 이제 시부모님한테 또 2억 1,700만 원 차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랑 이제 배우자랑 우리 둘이 합쳐서 4억 이상을 무이자로 차용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또 한 번 더 응용을 하면은 그 양가를 또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2억 1,700씩 차용을 했다면 이제 배우자 집에 또 2억 1,700만 원씩 차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용을 하면은 거의 8억 이상을 무이자로 차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이자로 차용을 할 때는 이자 지급 대신에 차용이라는 증거를 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셔라. 2억 기준으로 매월 50만 원 정도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면 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내가 부모님한테 계좌이체 받은 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증여가 아니고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근로자분들이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제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의 신용카드를 부모님한테 좀 써달라고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카드를 쓰시고 대신에 내가 부모님한테 결제액을 내가 이제 계좌이체로 받는 거죠. 그럼 이건 증여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내가 부모님 이제 신용카드 드리고 정산을 한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이것을 증여가 아니라고 국세청에 증명을 못하면은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족 간 계좌이체가 국세청에서는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하거든요. 이 추정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국세청에서는 일단은 이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볼 테니까 억울하면 납세자 너희가 먼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과거에 막 9년 전, 8년 전에 이런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9년 전, 8년 전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좌이체를 가족 간에 주고받을 때 뭐 증여가 아닌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좀 이체 메모에 남기시라는 거죠. 그럼 이 이체 메모만으로도 일단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이체 내역을 보고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겠죠. 아, 이건 그때 이 사유로 계좌이체를 한 거구나. 증빙 자료를 좀 찾아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체 메모를 남기시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님과의 뭐 카톡 내용이라든지 이런 증빙 자료도 함께 좀 미리 보관을 해두시는 게 이제 가장 좋겠죠. 부부 간에 계좌이체 하는 경우에는 뭐 아무 문제 없나요? 괜찮나요? 만약에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나라 전 국민 부부들 다 세무조사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배우자 일방이 생활비를 관리하거나 자금을 관리하거나 이것이 너무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나하나를 국세청이 다 문제를 삼는다면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함부로 증여로 추정을 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우리
우리가 먼저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먼저 입증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배우자 간 계좌이체 간에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국세청이 먼저 이 계좌이체가 증여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먼저 입증을 해야 이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 있어요. 이 입증 책임이 국세청에게 먼저 있다. 그래서 이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세를 추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배우자 간에도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예요. 거의 대부분의 이 세무조사가 부동산 취득할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배우자는 이제 전업주부예요. 남편 혼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의 아파트를 이제 공동 명의로 취득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남편은 소득세 신고를 많이 했으니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다 보니까 소득세 신고된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남편에게 돈을 받아서 취득을 한 것이 되니까 이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 간의 증여공제는 6억으로 다른 어떤 가족보다도 증여공제 한도가 좀 높긴 합니다만은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업주부와 같이 고가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될 때 이때는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좌이체 하면 걸릴 것 같아서 현금으로 주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은데 괜찮나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현금 입출금 같은 경우는 꼬리표가 남지 않으니까 국세청에 안 걸릴 거다. 이것이 이제 계좌이체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좌이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없어요. 하지만 이 현금 입출금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면은 그 내역이 금융정보 분석원을 거쳐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현금 입출금 내역을 통해서 1년에 조사하는 건수가 무려 10,000건이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추징하는 세금액이 2억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이 현금 입출금을 잘못한다면은 자칫해서 세무조사를 할 빌미만 주게 되는 거죠. 또 이제 포상금 제도가 또 도입됐으니까 올해부터는 이 현금 입출금을 더욱더 타이트하게 조사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액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셔야 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여러 은행의 계좌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은행에 내가 이제 9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신한은행에 9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루에 1,800만 원을 입금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 은행끼리는 이 현금 입출금 거래 내역을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별로 이 하루 1,000만 원 미만으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신다면은 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피하실 수 있죠. 물론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도 또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0만 원 미만으로 999만 원씩 또 100일 입금하거나 출금하면은 피할 수 있는 거냐, 문제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또 잡아내지 않으면은 전부 다 999만 원씩 입금하거나 출금해서 다 탈세하고 하겠죠. 그래서 또 이것을 잡아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의심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그 은행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에 1,000만 원 미만으로 현금을 입금하긴 하는데 이 사람 뭐 하루에 500만 원씩 한 3주 연속으로 입금을 했네.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의심이 들면은 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행원이 이 의심거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감원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징계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 의심거래 보고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 의심거래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6개월 내에 3천에서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은행원이 의심거래 보고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어도 세금 내고 돈을 써도 내고 이제는 돈을 내가 누군가한테 준다고 해도 세금을 내고 속상해 하는 분들도 많아요.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세금을 막 걷어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세수 아무리 펑크라고 해도? 우리나라 소득세나 부가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에요. 평균적인 수준이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훨씬 더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증여세가 좀 문제예요. 상속세 증여세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데요. 이것을 좀 우리가 단편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총 세수 중에서 상속세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이제 3.8%입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OECD 국가들은 이 총 이제 세수 수입 중에서 상속세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1%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무려 3.8%나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이제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 소득세든 양도세든 내가 번 돈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 부모님들이 이미 소득세 다 내고 나셔서 알뜰히 이제 저축하신 돈이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자녀가 또 물려받는다고 여기에 증여세, 상속세를 물론 과세를 할 수 있죠. 과세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좀 어느 정도는 좀 국민들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상속세, 증여세를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이 좀 급하다고 봅니다.